자, 행정심판의 개념입니다. 이제 만약에 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어떤 처분을 받았어. 그러면 행정기관에 대해서 그걸 시정해 주시오.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에게 청구하는 것이 행정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 절차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건 사법 절차가 아니라 행정 절차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 밑에 보면 표가 하나 나오는데 이걸 뭔가 집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표인데요. 지금 아직 공부 안 한 상태에서 이걸 좀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공부가 다 된 다음에 여러분 다시 앞으로 나서 표를 한번 보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래요.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하나 본문에 들어가서 설명을 할게요. 그럼 598페이지 아래에 봅니다. 행정심판의 기능과 문제점. 제목을 보니까 아까 조금 전 시간에 했던 제목이 다시 나오네요. 행정의 자기통제 기능과 그리고 권리수단이다. 권리구제수단. 요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통제 기능이 좀 강한 편이에요. 행정심판은. 물론 권리구제수단의 기능도 있습니다. 피해를 본 개인의 권리. 요게 나중에 우리 소송 파트에 넘어가면 요 순서가 뒤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소송에서는 권리구제수단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그리고 이제 또한 행정도 통제하는 거지. 위법한 행정을 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문제점도 많아요. 사실 599페이지 보듯이 문제점. 자, 굵은 글씨 보이시죠? 심판기관의 객관성 보장이 잘 안 된다. 왜냐하면 심판기관, 즉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부 내에 있는 기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이지가 못해요. 법원에 비해선. 아무래도 가제는 개편이라고 같은 기관이 했으면은 뭐 옳다고 할 가능성이 크지. 두 번째 청구인 적격의 엄격성인데 행정심판법에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만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법률상 이익. 따라서 너무 범위가 좁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청구인의 자료 요구권을 불인정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일반 시민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했을 때 이 사실은 필요한 자료들이 전부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데 이걸 마음대로 뭐 열람 청구하거나 복사 청구하거나 하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예외적 집행정지. 자, 예외적 집행정지라고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자세히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여기서 개념만 알아둡시다. 여기 이제 어떤 처분이 있었어. 여기 이제 나는 이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위법 또는 부당에 어떤 의심이 있어. 그럼 나는 행정심판을 이 시점에서 청구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면 행정심판이 이렇게 진행되겠죠. 심판. 그러나 청구했다 해서 이 처분의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처분의 효력은 계속 유효합니다. 언제까지? 이 심판이 끝날 때까지. 지금 그렇죠. 요것도 행정심판에 그러니까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 부정지원칙입니다. 행정심판 청구했다고 해가지고 집행이 뭐 안 되고 효력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요. 자, 그 다음에 뭐 괄호 6번의 특징 사정 재결 하나 또 나오지. 재결은 재결인데 사정 변경이라서 재결이다. 이것은 일단 청구가 이유 있음이 인정될지라도 즉 이 처분이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하거나 청구가 행정심판 청구의 이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기각해버립니다. 기각재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공공복리 때문입니다. 청구가 이유 있으면 원래 인용 결정이 되거든요. 인용 재결. 근데 인용 재결을 하면 이것이 공공복리 현재 부적합한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기각 재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사정 재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안 했죠? 인용 재결이다, 기각 재결이다. 이따 나중에 보겠습니다. 좀 개념 정의는 저래요. 자, 599페이지부터
뭐 601페이지까지 큰 제목을 보면 우리 행정심판법에 나오는 행정심판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더라. 첫째,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 이렇게 청구합니다. 나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주세요 이렇게 청구하는 게 취소심판이에요. 그 다음 600페이지 가면 무효동학인 심판 나오죠. 나에 대한 어떤 처분이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대한 하자를 갖고 있다.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게 무효동학인 심판이에요. 오른쪽 페이지에 601페이지에 의무이행 심판 있지. 내가 뭘 신청했더니 거부당했거나 또는 부작위, 행정기관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방치해 놓는 게 부작위죠. 부당하게 거부당하거나 아니면은 부작위하거나 이런 경우에 하는 행정심판이다. 그러니까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게 의무이행 심판. 내가 뭐 영업허가 신청을 했는데 석 달째 계속 방치하고 있어. 그럼 빨리 영업허가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게 의무이행 심판이에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602페이지로 가세요. 행정심판의 대상 나오죠. 개괄주의와 열기주의다. 일단 열기주의라는 것은 뭐 요거만 하라. 행정심판의 대상은 A, B, C, D다.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열기주의인데 우리 행정심판법은 개괄주의를 취합니다. 그 밑줄 친 부분처럼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경우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처분 또는 부작위라고 돼 있잖아요. 처분 또는 부작위만 해당하면 다 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개괄주의죠. 그리고 행정청이 하는 행위다. 행정청은 뭐 박원순 서울시장과 같은 분이 행정청이에요. 그래서 이 서울시가 결정하는 의사를 외부에다가 이제 표시를 할 때는 서울시장의 명의로 하거든. 그거 행정청입니다. 처분은 행정청이 우리 행정심판법의 처분의 개념 정의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부작위라고 하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되려면 일단 당사자가 신청이 있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공무원이 처리를 안 하고 있더라. 처분을 해야 되는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안 한다. 처분의 부존재. 이런 경우가 부작위입니다. 그럼 어떤 걸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의무이행 심판이라는 걸 신청하는 거예요. 603페이지 안에는 참고로 보세요. 특별행정심판. 어떤 특별한 행정 영역에 마련되는 행정심판의 종류가 많습니다. 뭐 세금 관련된 거, 노동위원회, 보험사건, 공무원징계. 네. 아까 우리 오늘 배운 것 중에 토지 수용과 이의 제기할 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도 행정심판위원회 역할을 합니다. 해양안전심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605페이지에 제2절 행정심판위원회가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가 나오는데 이건 항상 일반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렇게 나눠져 있고 교재는 이걸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죠. 일단 행정심판위원회는 뭘 하는 것이냐?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심리하고 재결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법적 성질은 행정청이라고 해야 돼요. 과거에는 행정청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요. 여기 예를 볼까요? 과거에는 여기 서울시장이 있으면 여기 서울시 의회가 있습니다. 서울시 다시요. 의회가 아니죠. 지금. 행정심판위원회죠. 행심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행심위원회에서 심리를 하고 의결을 하면
요 내용이 서울시장에 가는데 서울시장이 재결을 한다 해서 재결청이라고 불렀어요. 의결은 행정심판위원회, 그 다음에 재결은 서울시장. 그러니까 종전에 그랬죠, 종전에. 근데 이제 2008년인가 이렇게 이제 행정심판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이러한 재결청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심위가 스스로 심리하고 의결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의결한 다음에 스스로 재결을 해요. 재결이라는 것이 바로 처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행정기관 외부에다가 의사 표시를 하는 게 재결입니다. 자, 그 표가 나오는데 제6조 행정심판위원회 유형이 4가지 종류가 있더라. 당해 행정청도 있습니다. 가령 어떤 독립적인 기관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돼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감사원, 국가정보원, 국회 사무처는 사무총장이 합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또 사무처장,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이제 행정청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데 이들은 자 여기서 하는 거는요. 그 아까 위에 있는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에서 하는 일, 그리고 각 시도 단위에서 행하는 어떤 처분에 대해서 재결하는 것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시도예요, 시도.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도지사 줄여서 이제 시도지사 소속하에 행정심판위원회도 있어. 이거는 시도 소속 행정청이나 아니면은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 자치구에서 하는 일, 그러니까 아래 단계에서 하는 일을 합니다. 시도. 그리고 직권상급행정이니까 바로 위에 있는 직권기관이 되는 수가 또 있어요. 뭐 밑에 그 다음에 조직회의 나오는데 일반심판위원회 위원장 1명에 30명,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괄호 2번 위원회 임기 보장되겠죠? 그래서 중앙심판위원회는 3년이다. 그래서 1차에 하나의 연임. 근데 일반 행정심판위원은 2년이고 2차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회의도 뭐 보세요. 그 다음에 608페이지에 위원 등의 제적 기피 회피, 이거 여기저기서 나왔죠. 제적 행정심판위원은 사건을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혹시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불공정해질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법률로 미리 정해놓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적당한다. 그러니까 직무에서 배제가 된다. 그리고 기피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사안일지라도 공정한 심판이 되지 못할 염려가 있으면 당사자가 신청합니다. 이게 기피예요. 그 회피는 스스로 물러나는 게 회피고. 권한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일 그리고 행정청이 하는 일 이게 따로따로 있어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하고 재결하고 집행정지 결정하고, 그리고 심리권의 부수에서 많은 뭐 증거를 조사한다든지 하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 오른쪽 페이지 위에 괄호 3번에서 불합리한 법령 등의 시정조치 요구권 있죠. 요거는요, 그 첫 마디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고 돼 있죠. 요걸 기억하세요. 요건 일반행정심판위원회 이런 기능이 없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불합리한 법령들을 발견하면 이것을 개정하는 그 행정기관에다가 요구합니다. 시정조치하시오. 요구합니다. 직접 처분권도 있어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떤 그 이행을 명하는 재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이걸 따르지 않을 때는 직접 처분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609페이지 아래 행정심판의 당사자 나와요. 행정심판 당사자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자, 이 심판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A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청구인인데 행정심판 청구인이에요. 여기에 B 행정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종로
구청장이다 이거죠. 구청장이 이 사람에게 어떤 처분을 했다고 합시다. 처분.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처분이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한 것이야. 그러면 종로구청장 위에 누가 있죠? 바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렇게 있다고요. 아까 했잖아요. 네. 이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기초단체 하급기관이 행한 어떤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럼 A 청구인은 청구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구서 여기다가 이렇게 제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접 여기다가 청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제출하면요, 네, 이제 보내죠. 이렇게 부본. 이거 청구서의 카피본이에요. 카피본을 딱 보내면 이렇게 답변서를 작성해요. 답변해야 돼.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때 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위법하지 않은지도 쭉 써야 됩니다. 답변서를 이렇게 제출하면, 그럼 답변 이렇게 보내겠죠. 다시 답변서 이렇게 보내면 얘가 또 여기에 대해서 뭐 재방박하는 문서를 제출할 때,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다가 나중에 결국은 행정심판이 실제로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가 되면 그 결론을 재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그럼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처분 등에 불복해서 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자가 심판 청구인이지. 누가 청구인 적격을 갖느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처분 또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법률상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10페이지 선정 대표자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명의 청구인이 있을 경우에는 청구인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정하지 않죠. 그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청구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 611페이지 피심판 청구인이 누구냐? 얘가 바로 피심판 청구인이에요. 행정처. 우리 소송에서는 피고라고 하는데 행정심판은 그냥 피심판 청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분을 한 당사자지. 그러니까 행정청이 청구인 적격이 있어요. 피청구인. 자, 밑에 611페이지 아래에 이해관계자 나오는데,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도 행정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음 페이지에 보듯이요. 612페이지에 두 가지 유형이 있어. 그 제3자, 이해관계는 제3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참가 신청이라는 거래요. 나도 참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 나도 참가해달라. 그러면 참가 여부를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참가 허가가 떨어지면 이 사람도 참가할 수 있어. 그리고 괄호 2번 요구. 거꾸로 이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제3자에게요. 참가해 주시오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참가해 주세요. 이렇게. 오른쪽에 613페이지 보세요. 네, 613페이지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청구 요건이에요. 청구 요건. 첫 번째로 심판 청구 대상 처분 등, 그 다음에 부작이죠. 대상. 그리고 청구 방식은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서면. 이건 아주 엄격해요. 행정심판 청구서라는 문서가 있어. 거기다 해야지 뭐 말로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청구서에 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판례를 보면요. 판례. 가능한 한 청구인에게 유리하게끔 해석하도록 합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민원인들은 어떤 서류를 작성해서 행정기관에 제출할 때 결국은 이것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뭐 진정서 뭐 이렇게 서면이나 이런 걸 이렇게 쓸 가능성도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적법한 청구라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청구 기간이 있죠. 기간. 이거는 90일, 1년, 180일인데 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 있은 날로부터 180일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제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자, 행정심판의 종류를 한번 다시 볼까요? 여러분, 취소 심판이 있었죠? 아까 앞에서 봤지?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 심판이 있었죠? 그리고 의무 이행 심판이 있었지. 요거 이제 취소해달라. 요거 무효임을 확인해달라. 의무 이행은 된다. 이 의무 이행은 내가 뭘 신청했더니 거부당했을 경우하고, 다시요. 거부 신청이나 거부 처분. 내가 뭘 신청했더니 행정기관이 그냥 방치해 놓는 부작용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의명심판은 두 가지예요. 그럴 때 요 그 기간이 있죠. 기간은 여기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됩니다. 근데 여기는 적용되지 않고 요 규정은 실제로 행정심판법에 그렇게 딱 규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무효동항의 심판 규정에는 이걸 준용을 안 합니다. 이 내용을 준용을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도록 해놨어. 요건 처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처분 날짜로부터 저 날짜를 제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부작위 상태니까 기준이 되는 어떤 날짜가 없죠. 그러니까 처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논리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616페이지에 뭐 심판 청구서 제출. 자, 616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심판 청구서는 행정청이나 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두 군데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하면 돼요. 아까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해도 되고 그리고 여기다 해도 돼요. 옛날에는 반드시 행정청을 경유해가지고 이렇게 가도록 되는데 이거는 시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다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건 절차사항이니까 읽어보시고 618페이지 가면 618페이지에 심판 청구의 변경 나오잖아요. 변경해달라 이거야. 취할 수도 있습니다. 619페이지 봅니다. 619페이지 집행 부정지원치 아까 설명했죠. 행정심판 청구가 있어도 그것의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정지원치가 정지되지 않는다. 계속 효력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집행정지 되는 경우가 있다. 거기 사유 박스 보세요. 처분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리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 이때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직권에 의해서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뭐 군대 영장, 징집 영장을 또 받았어. 그러면 이제 뭐 한 달 후, 이달 말까지 논산훈련소로 들어와라는 징집 영장을 받았을 때 일단 행정심판 청구해놓고요.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제 논산훈련소에 들어가는 게 연기가 되는 거야. 처분의 효력이 없어져요. 이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620페이지 표 아래 임시처분제도도 잘 알아두시고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있는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임시처분.
우리 왜 필요한 거 아니? 우리 판례에 따르면 거부 처분 같은 것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안 된다고 해요. 판례가 그래. 대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이 안 된다고 그래. 그런데 이제 의무를 지금 뭘 행정기관이 뭘 해줘야 되는데 거부당했어. 그럼 이때는 임시적으로라도 지위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국내에 체류하다가 이제 체류 기간이 끝나서 그 체류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더니 거부당했습니다. 거부당했어. 그러면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 임시처분 제도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임시처분을 신청하면 임시지위를 정해준다. 이 말은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당분간 체류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해줍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 끝나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620페이지 아래에 고지 제도가 있어. 고지라는 건 뭘 알려주는 걸 말하는 거죠. 고지. 이건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해관계자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불복 절차 등을 상대방한테 알려주도록 돼 있어요. 고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걸 불복고지라고도 하죠. 불복고지. 뭘 알리는 행위니까 이것은 법률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사실적 행위에 그칩니다. 자, 고지제도는 크게 오른쪽 페이지 아래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서면으로 할 때 반드시 고지해 줘야 돼요.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얘기해 줘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언제까지 어느 기관에다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이게 직권에 의한 고지입니다. 그러면 고지의 주체는 누구라고 해야 돼요? 동그라미 1번 국가나 지자체 행정청이죠. 그리고 상대방은 당의 처분의 상대방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바로 고지의 상대방이기도 한 거야. 고지의 맨 아래 괄호 4번 고지의 내용은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심판 청구 절차 등등. 다음 페이지에 가면 두 번째로 이해관계자가 신청을 해서 고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저 앞에서 좀 배웠는데 우리 심판법은 제3자도 행정심판에 참가할 수 있죠. 그렇게 배웠죠. 따라서 어떤 이해관계자가 나도 참가할 테니 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신청에 의한 고지입니다. 누구한테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느냐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줘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불고지 오고지라고 나와. 불고지 오고지는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봤던 고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경우가 불고지야. 그리고 잘못 알려준 경우가 오고지입니다. 첫 번째로 불고지 중에 제출 기관을 안 알려줬어. 도대체 어느 행정기관에 제출했는지 안 알려줘서 이 청구인이 잘 몰랐기 때문에 엉뚱한 데다가 제출하면요, 그 제출한 기관은 관할이 있는 정당한 권한인 행정청에다가 이걸 문서를 송부하도록 돼 있어요. 넘겨줘야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이번엔 청구 기간을 안 알려줬어? 그러면 아까 기간 얼마였죠? 여기 있죠? 기간. 고지를 할 때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근데 이걸 만약 안 알려줬지? 안 알려줬는데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났어. 그럼 이걸 상대방의 불이익으로 주면 안 되니까 이거 긴 시간이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만 제기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1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고지 잘못 알려준 거예요. 제출기관을 잘못 알려줬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송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간 청구 기간을 또 잘못 알려줬어. 예를 들어서 처분 있으면 안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90일이 넘었어도 10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자, 624페이지에 가세요. 이제 행정심판이 열렸어.
그럼 심리의 원칙들이 여기 나옵니다. 일단 1번은 심리 절차는 준사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우리 헌법에 돼 있어요. 사법은 재판입니다. 재판에 버금가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라. 양 당사자에게 똑같은 그런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게 준사법적인 역할이죠. 그다음 밑에 심리 내용은 요건 심리와 본함 심리로 나눠집니다. 요건은 행정심판 청구가 법이 정한 요건을 다 갖추었는지 여부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과연 처분이 있으면 안 나부터 90일인지. 90일이 지난 다음에 청구됐으면 이 청구를 각하해 버립니다. 그리고 본함 심리로 들어가죠. 이런 요건들을 다 갖췄다 그러면 이제 심판 청구서 내용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이걸 본함 심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밑에 불고불리 원칙이란 불고불리. 고하지 아니한 것은 심사하지 않는다. 불고불리야. 내가 청구한 범위 내에 있으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움직입니다. 그거예요. 이런 경우에요. 내가 만약에 법을 위반해서 혹시 과징금 처분과 영업정지 처분을 같이 받았어. 그런데 내가 과징금은 그냥 내려고 합니다. 까짓 내줘 뭐. 근데 영업은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만 심사합니다. 과징금 처분은 불고되었잖아. 불고. 그렇기 때문에 심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이익 변경 금지다. 내가 만일 영업정지 처분 2개월을 받아서 억울하다 해서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2개월을 넘길 수가 없어요. 가령 뭐 5개월 정지 처분 이렇게 내리면 안 됩니다. 이건 불이익하게 변경돼서 안 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대심주의. 서로 공격과 방어가 서로 맞부딪히는 거예요. 대심 마주보면서 한다. 마주보면서 심리한다 그 말이에요. 직권심리주의를 가미한다고 돼 있죠. 그럼 이건 원칙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맞아요. 원칙은 이른바 변론주의입니다. 변론주의는 당사자가 직접 주장하고 서류를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죠. 위원회는 양쪽에서 나온 증거 서류만 갖고 판단합니다. 그게 변론주의인데 행정심판의 제도는 진실을 규명하는 측면도 있어요. 무엇이 공익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이때는 직권심리주의 합니다. 그러니까 즉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서면심리주의와 구술심리주의. 무엇이 원칙이냐 이 문제는 아니고 구술심리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반드시 구술심리 할 필요는 없고 서면심리로도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참고로 우리 재판이라는 건 법원에서 하는 재판은 반드시 구술심리해야 돼요. 서면만으로 법관이 처리를 못합니다. 그다음에 비공개주의 할 것이냐 되게 비공개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다음 페이지에 가면 처분권주의라고 나오죠. 이 행정심판의 대상과 범위 그 다음에 종료 여부 이것을 본인이 정하는 문제입니다. 처분권주의. 자 그리고요 오른쪽 627페이지 갑니다. 행정심판의 재결. 많은 내용 나오는데 자 일반론입니다. 재결이라면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해서 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이죠. 법원에서는 이걸 판결이라고 하는데 행정심판에서는 재결이라고 해요. 재결기간 두 번째 2번 재결기간은 심판 청구서 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합니다. 60일 이내에 빨리 해야 돼요. 그러나 다만 이건 훈시 규정이어서 이걸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다음에 3번 재결의 방식은 서면으로 한다. 이것도 엄격히 요식성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재결을 하면 안 돼요. 서면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 가면 다음 페이지는 무엇을 보냐. 629페이지 갑니다. 재결의 종류. 각하 재결은 심판 청구가 요건 불비이다. 즉 요건이 맞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결부 각하시켜 버립니다. 기각 재결이 있을 수 있어. 그럼 이제 본안 심리로 들어가죠. 그 심판 청구에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재결이에요. 이걸 다시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가 이유가 없어 그러면 거절하는 재결이 있어. 이걸 기각재결이라고 하고, 다음 페이지에 가면 먼저 가면 인용재결 나오죠. 630페이지 일단 아래쪽에 인용재결은 반대로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했을 때 이를 받아들이는 재결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각재결 반대말이 인용재결이야. 그럼 중간 정도 되는 게 뭐가 있다고? 바로 사정재결이다 이거죠. 사정재결. 그러니까 앞 페이지에 나옵니다. 사정재결은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래 인용재결을 해야 되는데 인용재결하는 것이 현재의 공공복리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가령 4대강 사업을 했는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밟지 않았어. 그런데 이미 뭐 수조 원을 쓴 상태야. 그러면 이걸 기각시킬 수는 없죠. 그때 하는 게 사정재결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괄호 4번에 위법부당의 명시라고 되어 있죠. 비록 기각재결을 하는 거지만 사정재결은 이런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사실을 써줍니다. 그래서 이 재결서에다가 명시를 해주면 당사자는 이걸 들고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걸 만약 명시 안 해주면 국가배상 청구를 담당한 법원 판사들이 이걸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됩니다. 그럼 낭비죠. 인용재결까지 했고 631페이지에 가면 이제 그래서 재결의 효력입니다. 재결의 효력. 재결의 효력은 첫 번째 형성재결했어. 이것은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되는 재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이제 어떤 공무원이 파면을 당했어. 행정심판 청구를 했더니 나중에 형성재결을 받았다. 이거 인용받은 거예요, 인용. 그러니까 파면이 위법하다는 것이 인용받으면 원래부터 얘는 지위를 어때?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란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형성재결 받으면 별도의 행정청에 의사표시가 필요가 없어. 불료. 왜냐하면 형성력에 의해서 바로 파면의 효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성재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가쟁력, 불가변력.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행위할 때 배웠어요. 근데 또 나왔죠. 왜냐하면 이 재결도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결도 일종의 행정처분이라고. 따라서 제소기간이 경고하면 누구든지 그 효력을 다툴 수가 없습니다. 저 행정심판의 정본이 도달된 다음에는 그 정본이 도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90일 경과하면 다툴 수 없어. 이게 불가쟁력이에요. 불가변력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스스로 자기가 했던 재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불가쟁력, 불가변력은 아무튼 행정행위 계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속력 문제가 나옵니다. 기속력은 인용재결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기속력은 인용재결. 여러분 기판력이라고 하면 안 돼요. 기판력은 여기 없습니다. 그죠? 기판력은 소송에 있어서의 판결의 효력에 불과해요. 기판력은. 근데 이제 지금 몇 번이죠? 해가지고 뭐 5번? 네. 기속력 3번이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재결에 행정청 그 밖에
그러니까 처분을 한 행정청. 그 밖에 행정청을 구속하는 것이다. 행정청을 기소. 이 말은 행정청이 따라야 하는 거예요. 따라야. 행정심판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여기에 따른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이 기속력입니다. 기속력에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반복금지 의무. 그리고 재처분 의무. 그리고 뭐 결과 제거 의무 이렇게 있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처분 2개월이 위법하다라고 제기를 해놨는데 행정청이 또 다시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다시 또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용됐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인용제기래요. 그 다음에 재처분은요. 특히 내가 뭘 신청했더니 거부를 당하거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인 경우에 이거 어디로 간다고 했죠? 바로 의무이행 심판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네. 의무이행 심판으로 가서 내가 만약에 인용을 받았어. 인용을 받았으면 행정청은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됩니다. 재처분입니다. 재처분. 그래서 이 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안 하죠? 그럼 바로 직접 처분. 그 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청에게 행정청에게 하라 이렇게 명령 내는데 안 해. 그러니까 직접 처분하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결과 제거 의무도 있는데 위법한 상태를 제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긴 교재는 안 써놨네요. 여기서 기속력입니다. 자, 63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자, 행정심판위원회가 제기하죠. 그러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는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네. 그게 재심판 청구죠. 그리고 재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야 원래는. 그러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성이 있으면 이것을 이유로 재결 취소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 말만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 이제 어떤 처분이 있었죠. 영업정지 처분. 이걸 원처분이라고 불러요. 원처분.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행정심판까지 가면 재결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재결 끝나고 이제 소송이 열리는데 소장의 대상이 뭐냐 이거야. 대상이 이걸 A와 B로 했을 때 A가 되는 거예요. 이걸 취소해달라. 재결은 재결 자체에 이제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그때 이제 대상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자, 2장 행정심판 마치고 이제 쉬었다가 3장으로 가겠습니다.